안녕하세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 중에 적자생존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이해하시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네, 그렇게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초판에서부터 사용했던 단어는 아니고요. 개정판 5판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이 단어를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라는 말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기도 하죠. 약한 자는 도태시켜야 한다. 네, 이 뜻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이게 적자생존이라는 개념이 우생학적인 발상의 기초를 제공한 셈이다. 네, 이런 비판을 하게 하는 요인이죠. 자, 근데 이런 게 다 오해라는 겁니다. 사실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다정한 자가 살아남는다 라는 거예요.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네,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원래도 유명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2년 여름휴가철에 이 책을 추천하는 SNS 메시지를 하나 띄웠죠. 그 바람에 훨씬 더 유명해진 책입니다. 아마 많이 읽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자가 두 명이죠. 브라이언 헤어 그리고 버네사 우즈, 이렇게 두 사람입니다. 둘이 같이 살죠. 같이 살면서 책도 이렇게 같이 쓴 겁니다. 둘 다 진화인류학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브라이언 헤어는 미국 듀크 대학교 교수이고요. 버네사 우즈는 연구자이면서 작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강하기 때문에 살아남은 게 아니라 다정하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다. 네,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여기다 좀 살을 붙이자면은 친화력을 갖춘 자들이 협력적 의사소통을 통해서 자연 환경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인간은 어쩌다가 서로에게 다정한 존재가 되었을까? 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놓기 위해서 이 책은 자기 가축화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축화라는 건 알겠는데 자기 가축화는 뭐지? 네,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요. 먼저 가축화 개념부터 좀 설명을 해볼게요. 가축화는 영어 단어로는 domestication이죠. 길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야생동물을 길들이는 거죠. 소나 돼지, 원래는 전부 다 야생동물이었습니다. 얘네들을 길들인 거죠. 이젠 집 근처에다가 축사를 지어놓고 얘네들을 여기서 키우고 있습니다. 목적은 간단하죠. 먹기 위해서 또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야생동물을 길들인 거죠. 이게 가축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축화의 핵심은 길들이다. 네, 이거예요. 근데 스스로를 길들인 동물이 있습니다. 이게 자기 가축화인 거죠. 이 책은 자기 가축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사람을 꼽고 있습니다. 사람을 가축에 비유를 한 것처럼 들리죠. 기분이 살짝 나쁘기도 합니다. 사람을 돼지나 소하고 비교를 하니까요. 언뜻 이해 불가한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 말하는 가축화라는 건 앞서 강조했지만 길들이다 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 인간은 서로가 서로를 길들이면서 진화했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죠. 인간이 서로에게 다정할 수 있는 건 서로에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자기 가축한 거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간은 원래는 야생 상태에서 공격성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이건 당연하죠. 야생 상태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공격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공격성 같은 이 동물적인 본성은 친화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약 20만 년 전에서 30만 년 전 사이에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최소 4종 이상의 다른 사람 종,
그러니까 네안데르탈린 같은 다른 사람 종들과 지구상에서 공존했다는 거죠. 다 원신이었습니다. 다 공격성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호모사피엔스만 살아남아 있는 거죠. 이게 신기한 거죠. 네안데르탈린하고 호모사피엔스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안데르탈린은 호모사피엔스보다 힘도 셌고요. 두뇌의 크기, 뇌의 크기도 한 15% 정도 더 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개인적인 역량으로만 따지자면 호모사피엔스보다 네안데르탈린이 훨씬 더 우월했던 거예요. 월등했던 겁니다. 훨씬 앞서 있었어요. 근데 결국 살아남은 건 호모사피엔스다 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책의 설명대로라면 인간은 친화력을 발전시켰기 때문입니다. 친화력은 다른 말로 부침성일 수도 있고요. 사교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책은 친화력을 협력적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네안데르탈린 같은 경우는 기껏해야 10명 내지 15명이서 무리를 지어서 다녔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작은 동물은 같이 사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을 합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매머드 같은 큰 동물을 사냥하지 못했다는 거죠. 덤볐다간 죽습니다. 협력을 해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달랐다는 거죠. 호모사피엔스는 달랐다는 거예요. 서로 힘을 합칠 줄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큰 능력이죠.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도 목표가 같다면 힘을 합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축구장에 가보면 평생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으쌰으쌰 응원을 같이 하잖아요. 한 팀을 응원을 합니다. 이게 집단 내 타인이라는 개념입니다. 타인이에요. 남입니다. 근데 같은 집단 안에 있으니까 협력의 대상이 되는 거죠. 같이 힘을 합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머드 같은 동물을 사냥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인간은 남의 감정에 반응을 하죠. 이것도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얼굴을 붉힐 줄을 알아요. 이건 인간을 진짜 돋보이게 하는 능력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웃나라가 태풍이나 지진으로 큰 피해를 봤다고 치자고요. 평소에는 관계가 별로 좋질 않잖아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이 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내거나 아니면 직접 가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호모사피엔스를 돋보이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네,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신체적으로 훨씬 우위에 있던 네안데르탈린 같은 그 사람 중은 전부 다 도태됐지만 호모사피엔스는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앞에서 했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호모사피엔스도 원래는 힘을 우선시 했을 겁니다. 근데 사냥 같은 단체 행동을 해보면서 알게 되는 거죠. 개인의 힘보다는 여러 명의 협력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 네,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럿이 협력할 수 있게 하는 능력. 네, 그 원동력이 바로 친화력인 거죠. 친화력은 협력적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친화력은 서로가 서로를 길들이는 과정에서 높아졌습니다. 이게 호모사피엔스가 서로에게 다정한 이유이고 우리가 살아남은 이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책 읽으면서 제일 재밌었던 부분을 좀 짧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강아지가 똥을 먹잖아요. 강아지가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가 똥을 먹는 이런 거 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기 똥만 먹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되면 사람 똥도 주워 먹습니다. 이걸 보면 화들짝 놀라게 되죠. 얘 왜 이래? 네, 그래서 검색을 해서 상담을 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이런 내용 많이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책을 보니까 답이 있더라고요. 네, 그 답을 좀 짧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개의 조상은 늑대죠. 개의 조상은 늑대입니다. 이 사랑스러운 개가 늑대의 후손인 거예요. 개가 늑대였을 때, 네, 그때쯤 우리 인간은 수렵 채집 활동을 하고 있었죠. 수렵 채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움막에서 살고 있었고요. 부산물이 나오게 되죠. 먹다 남은 뼈다귀 등을 포함해서 음식 쓰레기가 나왔을 것이고 또 똥무더기가 생겨났을 겁니다.
움막 안에다가 싸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움막 주변에 똥무더기가 있었을 겁니다. 이걸 배고픈 늑대 한두 마리가 밤에 어슬렁거리면서 움막 근처까지 내려왔다가 먹어봤을 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느꼈겠죠. 오, 먹을만하네. 네,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왜냐면 사람은 소화 시간이 짧죠. 그렇다 보니까 똥무더기엔 분명히 영양소가 많이 남아 있었을 겁니다. 또 와야 되겠는걸? 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다음에 올 땐 자기랑 친한 애들도 같이 데리고 왔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움막 근처에 늑대가 돌아다녀요. 싫겠죠. 처음엔 싫었을 겁니다. 그래서 쫓아내고 했을 겁니다. 근데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보게 됩니다. 애들이랑 이 늑대가 노는 거예요. 애들이랑 놀아줘요. 친화력이 있으니까. 왜냐면 친화력이 없었다면 사람 가까이 오려고도 하지 않았었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애들이랑 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걸 가만히 지켜보니까 뭐 짝대기를 하나 던지니까 이걸 주워오기도 하더라는 거죠. 네, 매우 똑똑한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은 사람이 손가락을 가리키면 그 가리키는 방향을 볼 줄 압니다. 이게 굉장한 능력이더라고요. 침팬지도 이걸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척 똑똑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말도 알아듣고 몸이 빠르고 싸움도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냥에 한번 데리고 가볼까? 네,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추론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바로 늑대가 개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들이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사람 주변에서 살기로 스스로 선택한 늑대가 그렇게 선택한 늑대가 여러 대에 걸쳐서 번식을 하면서 더욱 친화력이 높아졌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린 지금 사랑스러운 반려견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달리 말하자면 개도 스스로를 가축화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스스로를 사람 곁에서 살도록 길들인 거죠. 스스로가. 네, 다시 말해서 개는 자기 가축화된 대표적인 동물 중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재밌는 점은 늑대는 이제 거의 멸종 위기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전히 야생에서 살고 있고 공격성을 갖추고 있죠. 근데 이제 멸종 위기 상태라는 겁니다. 반면에 개는 이제 사람의 반려동물이라는 위상을 차지하고 있죠. 참 많이 달라진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친화력이 높은 자가, 다시 말해서 다정한 자가 살아남는다 라는 말은 정말 옳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진짜 다정한가? 네, 이 책 읽으면서 계속 했던 생각입니다. 왜냐면 지금도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있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입니다. 여의도 정치판은 또 어떻습니까? 거기서 벌어지는 행태를 보면 사람이 다정한가? 네, 이 질문을 하면 절대 아니라고 답할 수밖에 없죠. 여의도 정치판을 보면 그렇습니다. 다정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시간을 과거로 돌려보면 백인은 흑인을 노예로 부렸었고요. 히틀러는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과연 인간이 인간에게 다정한가? 라는 의문이 들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책도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해법을 찾아보려고 무단히 노력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에필로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원래 이 책의 초고는 2016년 10월쯤에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책의 절반가량을 다시 썼다고 하죠. 2년여에 걸쳐서 절반가량을 다시 썼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초고를 마무리했더니만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트럼프가 당선됐다는 거죠. 와, 우리 인간이 진짜 다정한 존재가 맞나? 라는 아주 궁극적인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책을 수정하게 됐다고 하고요. 대폭 보완한 내용이 바로 인간이 다정함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짧게 이야기해 볼 텐데요. 먼저 좀 짚어봐야 되겠죠.
인간은 다정하면서도 공격적인데 왜 이럴까? 이것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간은 자기 가족에게는 무척 다정하죠. 가족의 범위를 좀 확장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집단, 이 집단에 있는 멤버들에게는 무척 다정합니다. 딱 여기까지인 거예요. 내 집단을 위협하는 존재, 그러니까 내 집단 밖에 있는 자가 내 집단을 위협할 경우에 나의 태도는 완전히 돌변하게 되는 겁니다. 공격성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를 예로 들어보면 딱 들어맞습니다. 얼마나 다정합니까? 웃음이 만연하죠. 아기를 바라보는 그 다정한 표정. 근데 이 표정이 돌변합니다. 누군가가 아기를 공격하려고 한다면 엄마는 헐크로 돌변하죠. 이게 인간의 본능인 겁니다. 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린 나를 해코지하려는 자를 향해서만 공격성을 보이는 게 아닙니다. 나를 공격하려는 자에게만 내가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백인은 흑인을 차별했습니다. 흑인이 백인을 공격해서 차별했던 게 아니잖아요. 남자는 여자를 차별했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적대적으로 대해서 그랬던 게 아니죠. 히틀러는 유대인을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이 히틀러를 공격했던 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이런 짓을 했다는 거죠. 이런 예는 상대방의 해코지가 나의 공격성을 불러왔다 라고 말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럼 뭐냐? 그럼 뭐냐? 왜 이러냐? 라는 질문이 생기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 책은 비인간화라는 개념을 가지고 옵니다. 얘네들은 인간이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과거 노예 시장이 있을 때 백인들은 흑인을 여기서 판매했죠. 사고 팔았습니다. 그냥 흑인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흑인은 상품이었던 겁니다. 그냥 동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고 팔 생각을 했던 거죠. 비인간화 했던 겁니다. 이 책은 타인을 비인간화하는 능력이 앞서 계속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던 그 친화력의 부산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친화력과 내가 타인을 비인간화하는 능력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다. 우리의 본성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 책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친화력도 갖고 있지만 비인간화 능력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린 어떻게 하면 친화력을 좀 더 돋보이게 만들 수 있을까? 이 공격성을 깔아앉히고 친화력을 위에 올릴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다정함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이 책은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집단 간 갈등을 감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접촉과 교류다. 무척 이상적인 답변이긴 하죠. 그렇습니다. 서로 어울리다 보면 상대를 싫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접촉과 교류가 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죠. 이상적이긴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보자면 이게 답인 건 맞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죠. 유대인 학살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이들을 숨겨주고 탈출을 돕고 이렇게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무슨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영웅심 때문에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알아봤더니만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어린 시절에 혹은 자라는 과정에서 유대인들과 친하게 지냈던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이유였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간의 접촉을 통해서 서로를 알게 된 자들은 서로를 해코지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맞는 말이죠. 이런 거창한 예가 아니더라도요, 제가 제 지인에게 들은 말인데, 층간소음 때문에 아주 미칠 뻔했던 지인이 있습니다. 누가 이사를 오고 나서부터 계속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보는 아이를 만나게 돼요. 2층에서 이사 온 아이예요. 한 유치원생쯤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너무 밝은 표정으로 웃으면서 귀여운 목소리로 자기한테 90도 인사를 하더라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생각이 좀 바뀌게 되더랍니다. 위층에서 쿵쾅거려도 옛날만큼 짜증스럽지는 않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웃으면서 상냥한 목소리로 인사하던 그 아이가 지금 쿵쾅거리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기 때문이죠.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오르니까 덜 짜증을 내게 되더라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사람 간의 접촉과 교류가 중요하긴 하구나 싶었습니다. 진짜 그래요. 접촉과 교류 이전과 이후에 사람의 태도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접촉과 교류가 중요한 것이고, 이게 인간의 친화력을, 다정함을 회복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이 책의 추천사를 쓴 최재천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인간의 잔인함이 넘쳐나지만 진화의 역사에서 살아남은 종들 중에서 가장 다정하고 협력적인 종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 네, 지금도 여의도의 정치판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죠. 정치인들 때문에 국민의 스트레스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정치인들도 인간 특유의 다정함 때문에 살아남은 존재들이죠. 인간 특유의 다정함이 그들의 몸속에 DNA에도 새겨져 있다는 거, 이거 정치인들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